오펜하이머의 삶과 과학, 박권, 운명의 날이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에서 비밀리에 수행된 첫 번째 원자폭탄의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지켜본 오펜하이머의 머릿속에는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 구절은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설명한다.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어 원자폭탄을 만든 물리학자이자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힌두교 경전 읽기를 즐겼던 시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인 원자폭탄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죽는 날까지 다시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원자폭탄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펜하이머는 모순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1904년 4월 22일 미국 뉴욕시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오펜하이머의 어머니는 화가였고 아버지는 섬유 산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다. 오펜하이머 가문의 부는 그들이 소유한 그림들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 적어도 3점의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이 있었다고 한다. 오펜하이머는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지녔고 과학에 천부적인 소질을 보였다. 18세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오펜하이머는 화학을 전공하는 동시에 역사, 문학, 철학, 수학 등을 공부했으며 특히 물리학을 독학으로 공부해 복수 전공으로 인정받았다. 3년 만에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 졸업하게 된 오펜하이머는 1924년 당시 양자역학 혁명을 이끌고 있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건너가 실험 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당연한 말 같지만 아무리 천재라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게다가 물리학은 조금 특이한 학문이다. 이론 물리학과 실험 물리학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론 물리학은 철학이나 수학에 가깝다. 반면 실험 물리학은 공학이나 산업에 가깝다. 실제로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는 수많은 학생들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성향을 통해 각각 물리학에 이끌린다. 가끔 두 가지 서로 다른 성향을 두루 잘 갖춘 물리학자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한쪽에서만 뛰어난 경우가 많다. 오펜하이머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인물이었다. 오펜하이머는 실험 물리학이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았다. 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190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J. 톰슨의 추천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실험 물리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지만 오펜하이머는 곧 자신이 매우 불행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오펜하이머의 친구들은 그가 기숙사 방바닥에서 뒹굴면서 괴로워하는 광경을 종종 목격하곤 했다. 오펜하이머는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나는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실험실 작업은 극도로 지루하고 또 내가 너무 못해서 도대체 여기서 어떤 것이라도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한 상황에서 오펜하이머는 그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며 더 열심히 실험실 작업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지도교수 패트릭 블래킷에게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블래킷은 윌슨의 안개상자 방법을 발전시켜 핵물리와 우주선 연구에 공헌한 공로로 194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그렇게 독사과 사건은 운명적으로 발생했다. 블래킷을 증오한 오펜하이머가 독극물을 주입한 사과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오펜하이머를 기소하거나 퇴학시킬 수 있었으나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오펜하이머는 런던에 있는 한 심리학자에게 주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오펜하이머는 결국 1926년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떠나 독일 괴팅겐 대학교로 옮기게 된다. 오펜하이머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괴팅겐 대학교는 당시 이론 물리학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특히 괴팅겐에는 막스 보른이 있었다. 보른은 오펜하이머가 괴팅겐 대학교로 적을 옮기기 불과 2년 전인 1924년에 양자역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또한 보른은 수많은 훌륭한 이론 물리학자를 키워낸 사려 깊고 참을성 있는 선생님이었다. 보른이 키워낸 물리학자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엔리코 페르미, 볼프강 파울리, 유진 위그너와 같이 모두 양자역학에서 굵직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펜하이머와 같은 동기생으로는 폴 디렉과 존 폰 노이만이 있었다. 디렉은 나중에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합하여 디렉 방정식을 발견한 공로로 그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발견한 에르빈 슈레딩거와 함께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폰 노이만은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렸던 수학자 및 물리학자로서 특히 현대 컴퓨터의 기본 구조를 정립한 이른바 폰 노이만 구조를 발명했다. 오펜하이머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괴팅겐에서 이론 물리학자로서 눈부시게 성장하게 된다.
괴팅겐에서 오펜하이머는 세미나 도중에 무례할 정도로 많은 그리고 솔직한 질문을 퍼부어 강연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오펜하이머의 동료들은 보른에게 제발 오펜하이머가 세미나 도중에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정도였다. 보른은 이 편지를 오펜하이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책상 위에 넌지시 올려두었다고 한다. 그렇게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오펜하이머는 보른의 학문적 그리고 인간적 보살핌에 힘입어 1927년 23세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오펜하이머는 박사학위를 받으며 유럽에 머무는 기간 동안 10여 편의 논문을 왕성하게 출간했다. 그 중에서 특히 보른과 함께 쓴 이른바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에 관한 논문은 아직까지 오펜하이머가 쓴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으로 남아있다. 참고로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란 분자의 동역학을 양자역학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무거운 원자핵의 움직임과 가벼운 전자의 움직임을 분리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영화 오펜하이머에는 오펜하이머가 하이젠베르크와 만나 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참고로 오펜하이머가 박사학위를 받던 1927년 당시 하이젠베르크는 이미 핵열역학과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실제로 하이젠베르크와 직접 만났다. 하지만 그들이 만났을 때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들은 물리학자로서 서로를 존중했고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한다. 혹시 오펜하이머가 계속 유럽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불과 15년이 지난 후 인류의 운명을 두고 서로 죽일 듯이 경쟁하게 된다. 블랙홀, 이치다. 1927년 9월, 오펜하이머는 미국으로 돌아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이른바 캘텍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대학교에서도 겸직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오펜하이머는 이전에 관심을 두었던 분자의 동역학 문제뿐만 아니라 화학결합, 핵물리, 우주선, 양자전기역학, 천체물리와 같은 당시 각광받고 있던 물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특히 1939년 9월 1일 오펜하이머는 그의 학생 하틀랜드 스나이더와 함께 아주 무거운 별이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운명에 대한 논문을 하나 출간하게 된다. 그들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충분히 무거운 별은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면 자기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시공간에서 하나의 특이점으로 붕괴할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블랙홀이다. 그렇다. 오펜하이머는 인류 역사상 처음 이론적으로 블랙홀을 예측한 것이다. 오펜하이머의 이러한 예측이 놀라운 이유는 당시 아무도 이러한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심지어 블랙홀을 기술하는 근본 원리,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을 처음 발견한 사람마저 당시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논문을 썼다? 그 사람은 물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다. 결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이 틀리고 오펜하이머가 맞았던 것이다. 그런데 블랙홀에 관한 오펜하이머의 이 논문은 출간 이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잊히게 된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오펜하이머의 논문이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오펜하이머의 논문이 출간된 날, 1939년 9월 1일은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바로 그날이었다. 이제 세계는 블랙홀이 아니라 나치 독일과의 전쟁이라는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원자폭탄 분열의 팬데믹. 오펜하이머가 블랙홀에 관한 논문을 출간하기에 약간 앞선 1939년 1월 29일, 루이스 앨버레즈는 버클리에서 이발을 하고 있었다. 앨버레즈는 당시 어니스트 로렌스가 이끄는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실험 물리학자였다. 참고로 앨버레즈는 거품 상자를 개량해 다양한 입자의 공명 상태를 발견한 공로로 196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사실 그는 노벨 물리학상보다 다른 업적으로 훨씬 더 유명하다. 앨버레즈는 그의 아들인 지질학자 월터 앨버레즈와 함께 소행성의 충돌이 공룡을 비롯한 수많은 고대 생명을 멸종시켰다는 이론, 이른바 KPG 대멸종이론을 처음 제안했다. 앨버레즈는 지역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읽다가 놀라운 기사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발 중간에 이발소를 박차고 나와 오펜하이머의 사무실로 달려가게 된다. 앨버레즈가 발견한 기사는 독일의 두 과학자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우라늄의 핵분열 현상을 처음 발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처음에 이 실험 결과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앨버레즈가 실험 결과를 재현하자 오펜하이머는 이내 수긍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원자폭탄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된다. 그렇다면 핵분열이란 무엇인가?
핵분열은 문자 그대로 핵이 분열, 즉 쪼개지는 것이다. 핵이 쪼개진다는 것은 원자가 쪼개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든다. 원자는 원래 쪼갤 수 없는 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가? 이러한 원자가 쪼개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원자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야 한다. 우선 어떤 주어진 원소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에 의해 거의 대부분 결정된다. 그리고 전자의 개수는 원소가 이온화되지 않는 한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의 개수와 동일하다. 그런데 원자핵은 일반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보통 수소 원자의 핵은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라늄과 같이 무거운 원자는 여러 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다른 개수의 중성자를 가지는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물질을 동위원소라고 부른다. 참고로 중성자는 전자의 개수, 즉 원소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원소의 질량만 바꾸게 된다. 앞선 예에서 우라늄은 양성자 92개와 중성자 143개를 지니는 우라늄 235와 양성자 92개와 중성자 146개를 지니는 우라늄 238이라는 두 개의 동위원소로 존재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핵분열이란 이렇게 여러 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 덩어리가 쪼개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라늄 235는 중성자 하나와 3개 부딪히면 잠깐 우라늄 236이 된다. 그런데 우라늄 236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곧바로 핵분열이 일어나서 바륨 144와 크립톤 89 그리고 3개의 중성자로 분해된다. 이때 매우 놀라운 일이 이뤄진다. 바로 질량이 아주 미세하게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미세한 질량의 감소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 즉 E=mc에 따라 에너지로 변환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에너지가 막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질량의 감소가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그것에 아주 큰 수인 광속의 제곱이 곱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실제로 굉장히 작다. 질량의 감소가 너무나도 미세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이 에너지는 모래 알갱이 하나를 종이 한 장 두께의 높이로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도 작다. 하지만 하나의 우라늄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 원자의 개수는 무지막지하게 많다. 거칠게 말해서 그 개수는 대략 아보가드로의 수인 6.02 1023이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에너지라도 이 정도로 많은 원자에 의해서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그 크기는 엄청나게 된다. 따라서 원자폭탄의 관건은 한 덩어리 안에 있는 우라늄 원소들이 모두 동시에 핵분열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하기를 우라늄 235의 중성자 하나를 3개 부딪히면 바륨 144와 크립톤 89 그리고 중성자 3개가 나온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3개의 중성자가 주변의 다른 우라늄 235와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중성자들이 또 다른 우라늄 235와 부딪히고 그렇게 핵분열 반응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실제로 가능하다.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쇄반응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비드-19 팬데믹 상황과 비슷하다. 간단하게 말해서 코비드-19 팬데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한 사람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그 사람들은 또다시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바이러스의 연쇄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비율, 즉 전염률이 1보다 작아야 한다. 다시 말해 바이러스의 연쇄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자들을 격리해야 한다. 원자폭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야 한다. 즉, 핵분열의 전염률이 1보다 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개수의 우라늄 235가 한 덩어리로 뭉쳐 있어야 한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우라늄 235의 질량이 어떤 최소 질량, 즉 임계 질량보다 커야 한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라늄 235의 임계 질량은 대략 52kg이다. 만약 임계 질량을 가진 우라늄 235를 공 모양의 덩어리로 만든다면 그 공의 지름은 17cm다. 생각보다 작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1939년 8월 아인슈타인은 동료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와 함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게 된다. 실제 실라르드에 의해서 쓰인 이 편지는 미국이 나치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곧바로 비공식 자문기구인 우라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후 2년 동안 별다른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원자폭탄의 개발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2개월 전인 1941년 10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라늄위원회를 백악관 직속 공식 자문기구인 S-이류원회로 발전시키면서 시작되었다. S-이류원회의 목적은 실제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이었다. 1942년 5월, 오펜하이머는 S-이류원회에서 이른바 급속 파열 담당자라는 언뜻 들으면 매우 이상하게 들리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여기서 급속 파열이란 원자폭탄 내부에서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중성자의 연쇄 반응을 뜻한다. 이후 1942년 9월, 오펜하이머는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로 불리는 원자폭탄 개발 계획의 과학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잠깐, 오펜하이머는 어떻게 갑자기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 책임자로 임명되었던 것일까? 펜타곤과 맨해튼? 오펜하이머는 노벨상 수상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제치고 오펜하이머가 과학 책임자가 된다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과연 그를 존경하고 그의 지시를 잘 따를 것인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실험 물리학에는 도무지 재능이 없었던 이론 물리학자였다. 원자폭탄의 개발은 이론 물리학에서 다루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험 물리학, 화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등등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 뻔했다. 오펜하이머는 이 작업의 적임자였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오펜하이머에게는 나중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매우 큰 약점이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이상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일부 동조했으며 그의 동생 프랭크 오펜하이머와 부인 키티 그리고 전 여자친구 진 테트록 등 그를 둘러싼 많은 인물이 미국 공산당원이었다. 사실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는 과학 책임자는 고사하고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정보 취급 허가도 받지 못할 처지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펜하이머는 결국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 책임자로 임명되게 된다. 오펜하이머의 임명은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던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의 선택이었다. 그로브스는 역사에서 두 가지로 유명하다. 바로 펜타곤과 맨해튼 프로젝트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기 전 그로브스는 육군 공병 대령으로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펜타곤은 그 자체로 대단한 건축물이다. 우선 펜타곤은 부지가 늪지라는 악조건을 건축사에 남을 만한 집안 공사 기술로 돌파해서 총공사 기간 16개월이라는 초고속 건설로 완공되었다. 그렇다고 허술하게 지어진 것도 아니었다. 펜타곤은 완공 이후 특별한 증축이나 보강 공사 없이 현재까지 잘 쓰이고 있으며 특히 2001년 9.11 테러 당시 대형 여객기 충돌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파손 없이 굳건하게 살아남았다. 아이러니하게도 펜타곤은 1941년 9월 11일 착공되었다. 그러니까 9.11 테러는 정확하게 펜타곤 착공 60주년이 되는 날에 일어났던 것이다. 펜타곤의 성공적인 건설은 미국 국방부와 정부의 고위층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그로브스는 인류 역사를 바꿀 더 중요한 임무를 떠맡게 된다. 그 임무는 물론 맨해튼 프로젝트였다. 참고로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당시 미국 공병단 사무실이 뉴욕 맨해튼에 위치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사실 그로브스는 펜타곤의 건설 이후 해외에서 공병단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미군 지휘부는 그로브스가 펜타곤의 건설에서 보인 추진력을 원자폭탄 개발에서도 보이기를 바랐다. 그로브스의 추진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식을 깨는 것이었다. 그로브스가 오펜하이머를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 책임자로 선택한 것은 언뜻 상식에 반할지라도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가 직관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 못한 이론 물리학자이자 공산주의 동조자였던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 책임자로서 오펜하이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맨해튼 프로젝트를 수행할 장소를 정하는 것이었다. 오펜하이머는 이전에 가까운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가지는 물리학과 뉴멕시코야. 이 둘을 합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군. 이제 오펜하이머에게는 그 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사실 뉴멕시코는 원자폭탄을 개발하기에 정말 적합한 곳이었다. 인적이 드물었기에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에 용이했으며 만약 실험이 잘못되어 핵폭발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뉴멕시코에 있는 로스앨러모스를 선정했다. 로스앨러모스는 뉴멕시코의 사막 한가운데 메사라고 불리는 탁자 모양의 지형의 평평한 꼭대기에 위치했다. 곧이어 그 황량한 사막의 메사 꼭대기에 원자폭탄의 개발을 위해 연구소,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을이 하나 통째로 생기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계질량보다 많은 양의 우라늄 235 덩어리를 구해야 했다. 그런데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우라늄은 대부분 우라늄 235가 아니라 우라늄 238이라는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자연에서 천연적으로 얻어지는 우라늄 중 단지 0.7%만이 우라늄 235이다. 임계질량보다 많은 양의 우라늄 235를 얻기 위해서는 우라늄 235와 238을 따로 분리해서 우라늄 235만 농축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 작업은 확산을 이용한 기체확산법, 원심력을 이용한 원심분리법, 전기분해를 이용한 전해분리법, 전자기장을 이용한 질량분석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데 모두 막대한 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다행히 미국은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강대국이었다. 한편 우라늄 235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있었다. 바로 플루토늄이다. 플루토늄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다. 플루토늄이 특히 편리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자연에 천연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우라늄 238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우라늄 238은 중성자 하나를 3개 부딪히면 우라늄 239 양성자 92개 플러스 중성자 147개가 된다. 그런데 우라늄 239는 불안정하다. 우라늄 239는 대략 23분 후에 이른바 베타 붕괴를 통해 넵투늄 239 양성자 93개 플러스 중성자 146개로 변환된다. 참고로 중성자 하나는 베타 붕괴를 통해 양성자 하나로 변환된다. 다시 넵투늄 239는 대략 2.4일 후에 또 다른 베타 붕괴를 통해 최종적으로 플루토늄 239 양성자 94개 플러스 중성자 145개로 변환된다. 사실 플루토늄 239가 우라늄 235보다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편리한 이유는 하나 더 있다. 그것은 플루토늄의 임계질량은 대략 11kg이라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해 만약 임계질량의 플루토늄 239를 공 모양의 덩어리로 만든다면 그 공의 지름은 겨우 10cm다. 이렇듯 임계질량이 작다는 것은 폭탄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플루토늄 239가 우라늄 235에 비해 안 좋은 점도 있다. 그것은 플루토늄 239에서 중성자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이다. 이 즈음에서 원자폭탄의 구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우라늄 235든 플루토늄 239든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임계질량 이상으로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자연스럽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 핵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핵폭발을 일으키기 전에는 방사성 물질을 임계질량 이하의 작은 덩어리들로 분리해 놓아야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안 그러면 원자폭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폭발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라늄 235를 이용하는 원자폭탄은 우라늄을 임계질량 이하의 작은 두 덩어리로 분리해 놓은 후 덩어리 하나를 다른 하나에 빠른 속도로 부딪히는 방법을 쓴다. 구체적으로 이 방법은 마치 총신 속에 있는 총알처럼 실린더 속에 있는 작은 우라늄 덩어리를 일반 폭탄을 터뜨려 빠르게 가속시킴으로써 다른 우라늄 덩어리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 방법은 플루토늄 239의 경우에 쓸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플루토늄 239에서는 중성자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이다. 연쇄 반응이란 어떤 하나의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나온 중성자가 주변의 다른 원자핵에 부딪혀 핵분열을 일으키고 거기서 나온 중성자가 주변의 또 다른 원자핵에 부딪혀 다시 핵분열을 일으키는 과정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중성자가 멀리 날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핵분열이 좁은 범위에서만 일어나므로 전체적인 연쇄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플루토늄 239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바로 원자핵들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플루토늄 239 덩어리를 강한 압력을 가해 강제로 압축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플루토늄 239 덩어리를 공 모양으로 배열된 여러 개의 폭탄으로 완전히 둘러싼 후 그 폭탄들을 동시에 터뜨리는 것이다. 참고로 이것을 내부 폭발이라고 부른다. 정리하면 우라늄 235를 이용하는 원자폭탄은 총발사 방법을 쓰고 플루토늄 239를 이용하는 원자폭탄은 내부 폭발 방법을 쓴다. 참고로 첫 번째 원자폭탄의 실험은 플루토늄 239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오펜하이머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1945년 4월 12일 루스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제33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루먼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45년 5월 9일 히틀러의 죽음으로 나치 독일은 항복을 선언했다. 곧이어 유럽의 재건과 태평양 전쟁의 종결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부 사이에 이른바 포츠담 회담이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트루먼은 일본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당시 일본은 나치 독일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항전태세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미군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었다. 트루먼은 일본으로부터 즉각적인 항복을 받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원자폭탄의 사용은 소련을 자극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트루먼은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원자폭탄의 개발에 대해서 넌지시 언급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 트루먼은 포츠담 회담 이전에 원자폭탄이 실제로 가능한지 알아야 했다. 원자폭탄의 실험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포츠담 회담이 개최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다. 그렇게 1945년 7월 16일은 운명의 날이 되었다. 첫 번째 원자폭탄의 실험을 위한 암호명은 트리니티였다. 트리니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삼위일체를 뜻한다. 나중에 그로브스는 오펜하이머에게 물었다. 왜 암호명을 트리니티로 지었느냐고.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정확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사랑했던 17세기 영국의 성직자이자 시인인 존던의 시 신성한 소네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소네트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한다. 내 심장을 치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암호명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암호명에 상관없었는지 트리니티 실험은 상상을 초월한 대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는 우라늄 235를 이용한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그로부터 3일 후 일본 나가사키에는 플루토늄 239를 이용한 원자폭탄 펜맨이 투하된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1945년 7월 독일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한 10명의 과학자는 영국군의 비밀 안가인 파몰에 잡혀 있었다. 독일의 패망이 가까이 다가오자 미군은 이른바 알소스 작전을 펼쳐 독일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을 찾아냈던 것이다. 그 과학자들 중에는 발터 게를라흐가 있었다. 게를라흐는 독일 원자폭탄 개발을 이끈 최고 책임자였다. 참고로 게를라흐는 오토 슈테른과 함께 스핀의 양자화를 입증한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으로 유명한 물리학자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우라늄에서 핵분열을 처음 관찰한 오토한도 이곳에 있었다. 하지만 파몰에 잡혀 있었던 과학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단연코 하이젠베르크였다.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의 오펜하이머였다. 이미 원자폭탄의 개발에 성공한 미군의 입장에서 아직 원자폭탄의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독일 과학자들의 효용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미군은 독일 과학자들의 핵기술이 소련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핵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미군은 독일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의 개발에 어느 정도까지 성공했는지 알아야 했다. 그렇게 파몰에서는 광범위한 도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파몰 내부의 모든 곳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고 독일 과학자들 사이의 대화는 모두 녹취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맨해튼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하던 그로브스 장군에게 보고되었다. 이 도청 작전은 엡실론 작전이라고 불렸다. 엡실론 작전을 통해 얻은 파몰 녹취록은 1990년대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 녹취록을 통해 우리는 독일 과학자들이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한 후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 수 있다. 원자폭탄의 폭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오토한이었다. 한은 자신의 발견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른 한은 이 소식을 그의 동료들에게 전했다. 독일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미국 과학자들이 먼저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특히 하이젠베르크는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원자폭탄에 관련해서 그들이 우라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나요? BBC의 초기 방송은 우라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하이젠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원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젠베르크의 이러한 기대는 저녁 9시 BBC의 공식 발표로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다. 이후 독일 과학자들의 논의는 원자폭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 대목에서 후대 과학사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논쟁거리가 된 문제가 발생한다. 하이젠베르크는 우라늄 235의 임계 질량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앞서 말했듯이 우라늄 235의 임계 질량은 대략 52kg이다. 파몰 녹취록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하이젠베르크는 우라늄 235의 임계 질량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다.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대화에서는 임계 질량이 10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대화에서는 그것이 1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파몰 녹취록 중 한의 언급에 따르면
하이젠베르크는 이전에 임계 질량이 50kg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사실일까?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하나 있다. 그것은 임계 질량에 관한 이러한 혼란이 이후 하이젠베르크를 비롯한 독일 과학자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논리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독일 과학자들은 임계 질량에 관한 혼란이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실 이전부터 임계 질량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나치 독일 정부에 의도적으로 부풀려 말함으로써 원자폭탄의 개발을 어렵게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원자폭탄을 개발할 능력은 있었음에도 인류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은 도덕적인 과학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 태업은 정말 있었을까? 1998년 영국 런던의 국립극장에서 극작가 마이클 프레인이 쓴 코펜하겐이라는 연극이 공연되었다. 이 연극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어느 날 하이젠베르크가 코펜하겐에 살고 있던 그의 스승이자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 닐스 보어를 방문한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연극에서 하이젠베르크는 나치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극적 태업을 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은 하이젠베르크의 친나치 활동에 대해 동정적 의견을 갖게 되었다. 2002년 이 동정적 의견을 가만히 볼 수 없었던 보어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던 보어의 미공개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1957년에 쓰인 것으로 하이젠베르크의 1941년 코펜하겐 방문에 대해 보어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런데 보어는 이 편지를 하이젠베르크의 1941년 코펜하겐 방문 이후 16년이나 지난 시점에 썼다. 왜 그랬을까?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 1956년 오스트리아의 언론인 로베르트 융크는 미국과 독일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에 관한 책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 을 출간했다. 이 책을 읽은 하이젠베르크는 융크에게 편지를 썼다. 여기서 하이젠베르크는 자신이 1941년 보어를 방문했을 때 과학자가 핵무기를 연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려 했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융크는 덴마크어판을 낼 때 이 내용을 추가했고 보어는 격분했다. 보어가 기억하기에 당시 하이젠베르크는 나치 독일에 협력해 원자폭탄을 만드는 일에 진심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격분한 보어는 하이젠베르크에게 어떻게 자신의 기억을 그렇게 왜곡할 수 있냐고 따지는 편지를 썼다. 하지만 옛 제자를 걱정한 보어는 차마 그 편지를 붙일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편지가 2002년 공개되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하이젠베르크의 소극적 태업은 정말 있었을까? 그 답은 하이젠베르크만이 알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이젠베르크도 오펜하이머처럼 모순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는 사실이다. 지구가 태양처럼 타버리는 것을 걱정하다.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하기 3년 전인 1942년 오펜하이머는 아서 콤프턴에게 자신의 큰 걱정거리를 털어놓는다. 참고로 콤프턴은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 즉 빛이 파동이며 동시에 입자라는 이론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공로로 이미 192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물리학자였다. 콤프턴은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천연 광물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정련하는 부서, 이른바 야근부를 지휘했다. 당시 원자폭탄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오펜하이머의 큰 걱정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원자폭탄이 너무 잘 작동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였다. 구체적으로 원자폭탄이 성공적으로 폭발한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결과 대기의 온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대기 중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다. 바로 태양이다. 다시 말해 대기 속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킨다면 지구는 순식간에 태양처럼 타버릴 것이다. 대기 속 수소의 비율은 0.00005%, 즉 2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이 약간의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가 대기 중의 수증기를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온 수소가 다시 핵융합을 일으키는 연쇄반응의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오펜하이머는 수소의 핵융합 이후 대기 중 질소가 폭발하는 것도 걱정했다. 참고로 다이너마이트와 TNT를 비롯해 우리에게 친숙한 폭탄은 대부분 질소에 기반한다. 다행히 물리학자들은 대기 속 수소가 핵융합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리고 물론 트리니티 실험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이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또 한 명 더 있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엘리코 페르미였다. 페르미는 앞서 언급한 베타 붕괴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193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명한 물리학자였다.
페르미는 오펜하이머와 거의 같은 시기에 그의 동료 물리학자인 에드워드 텔러에게 원자폭탄은 수소의 핵융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은 텔러는 이후 오펜하이머의 초청으로 맨해튼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원자폭탄은 시시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텔러는 오펜하이머에게 슈퍼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는 수소폭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수소폭탄의 개발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된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에 놀란 미국 정부가 실행으로 옮기게 된다. 오펜하이머의 걱정이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수소폭탄의 개발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오펜하이머는 로스앨러모스를 떠나 켈텍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때 오펜하이머는 이미 교육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1947년 오펜하이머는 미국 프린스턴에 위치한 고등연구소의 소장으로 선임되었다. 참고로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고등과학원은 고등연구소를 본떠 1996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기초과학 연구소다. 동시에 오펜하이머는 원자력 연구와 핵무기 관리를 위해 설립된 원자력위원회의 일반자문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때부터 오펜하이머는 고등연구소 소장이라는 학문적 권위와 원자력위원회 자문위원장이라는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원자폭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오펜하이머가 생각하기에 원자폭탄은 더 이상 만들어지면 안 되었고 수소폭탄은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이러한 노력과 무관하게 소련은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1949년 8월 첫 번째 원자폭탄의 실험에 성공하게 된다. 이에 놀란 미국 정부는 즉시 원자폭탄을 능가하는 수소폭탄을 개발할 것인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오펜하이머는 딜레마에 빠졌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개발을 진두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개발된 원자폭탄을 실제로 일본 대도시에 투하해 그 위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수많은 미군의 생명을 구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자폭탄에 비해 수소폭탄의 위력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었다. 오펜하이머는 또다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특히 오펜하이머가 예측하기에 미국이 수소폭탄을 개발한다면 소련은 더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할 것이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미국은 1952년 11월 텔러와 그의 동료 스타니스와프 울람이 개발한 수소폭탄 아이비마이크의 실험에 성공했다. 텔러 울람 수소폭탄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폭탄이 하나로 뭉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1. 통상적인 폭발물을 이용해 내부 폭발을 일으키는 폭탄. 2. 내부 폭발을 이용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폭탄. 그리고 3. 원자폭탄의 폭발로 발생한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중수소나 삼중수소의 핵융합을 일으키는 수소폭탄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수소의 동위원소로 중수소의 핵은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 삼중수소의 핵은 양성자 1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비마이크의 위력은 트리니티 실험에 사용된 폭탄보다 400배 이상 강력했다. 이후 소련은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기는 했지만 결국 1961년 10월 차르본바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의 실험에 성공했다. 차르본바의 위력은 트리니티 실험의 폭탄보다 2000배 이상 강력했다. 이대로 인류는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인가? 오펜하이머는 소련이 원자폭탄의 실험에 성공하기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계속 수소폭탄의 개발을 반대했다. 오펜하이머는 그 이유로 때로는 수소폭탄이 원자폭탄에 비해 실용적이지 않다는 소극적인 이유를 들었고 때로는 수소폭탄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극심한 군비 경쟁을 가져올 것이라는 적극적인 이유를 들었다. 그 이유야 어쨌든 오펜하이머의 이러한 반대는 앞으로 그에게 큰 시련을 가져다주게 된다. 보안청문회, 영웅에서 반역자로. 아이러니하게도 오펜하이머에게 큰 시련을 가져다준 사람은 바로 그를 고등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한 루이스 스트로스였다. 보수주의자였던 스트로스는 태생적으로 오펜하이머를 싫어했으며 몇 년 전 의회에서 오펜하이머로부터 창피를 당한 이후로 그에게 오랫동안 앙심을 품고 있었다.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하기 2달 전인 1949년 6월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스트로스는 의회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때 증인으로 나온 오펜하이머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스트로스에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었다. 동위원소의 중요성에 관한 제 개인적인 평가는 그것들이 전자장비보다는 훨씬 덜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비타민보다는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는 비타민이 재미있게도 샌드위치로 바뀐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의 개발에 반대한 것은 스트로스에게 그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이 원자폭탄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미국이 최대한 빨리 수소폭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수소폭탄의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켜야 했다. 게다가 오펜하이머에게는 크나큰 약점이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오펜하이머는 이상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일부 동조했으며 그를 둘러싼 많은 인물 동생, 전 여자친구, 아내 등등이 실제로 미국 공산당원이었다. 소련이 원자폭탄의 개발에 빨리 성공한 데에는 혹시 오펜하이머의 협력이 있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1953년 9월, 스트로스는 당시 FBI 국장이었던 J. 에드가 후보에게 오펜하이머의 반역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그를 감시해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원자력에 관한 미국 의회 합동위원회의 상임이사였던 윌리엄 L. 보드는 오펜하이머를 소련의 스파이라고 확신한다는 편지를 후보에게 보내게 된다. 1953년 12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생각한 스트로스는 오펜하이머의 비밀정보 취급 허가를 중지시키고 그에게 원자력위원회의 자문위원회에서 사임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그 요구를 거부하고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다. 그렇게 오펜하이머의 비밀정보 취급 허가에 관한 운명의 보안청문회가 1954년 4월에서 5월까지 비밀리에 열리게 된다. 보안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온 텔러는 오펜하이머가 소련의 스파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예를 들어 수소폭탄의 개발에 반대하는 것을 함으로 원자력위원회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펜하이머의 친구였던 그로브스 장군은 그 자신 또한 비난의 위험에 처했던 터라 오펜하이머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었다. 참고로 맨해튼 프로젝트에는 실제로 소련 스파이가 잠입해 있었다. 스파이는 수소폭탄에만 관심을 두었던 텔러 대신에 원자폭탄의 개발에 필요한 여러 중요한 계산을 수행했던 독일 출신 영국 물리학자 클라우스 푹스였다. 푹스는 1950년 기소되었고 9년 동안 영국 감옥에 수감되었다. 반면 수많은 다른 과학자들은 오펜하이머를 옹호했다. 하지만 보안청문회의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오펜하이머의 비밀정보 취급 허가는 결국 취소되었고 오펜하이머는 모든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오펜하이머는 순식간에 미국을 구한 영웅에서 미국을 배반한 반역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이후 오펜하이머를 구명하려는 각계각층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중에 하나로 1963년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오펜하이머에게 원자폭탄을 개발한 공로로 엘리코 페르미상을 수여하게 된다. 여기 재미있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하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4년 전인 1959년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상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스트로스에게 반대표를 던져 그의 임명을 저지한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상무장관의 임명에 실패한 이후 스트로스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게 된다. 되돌아보면 오펜하이머는 보안청문회를 통해 반역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다.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미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각각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져 냉전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정확히 오펜하이머가 예측한 대로 이때 핵무기의 개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핵무기 경쟁은 냉전이 끝난 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23년 현재 핵무기의 개수는 대략 러시아 6,000기, 미국 5,000기, 중국 400기, 프랑스 290기, 영국 220기, 파키스탄 170기, 인도 160기, 이스라엘 90기, 북한 40기 추정다. 이 모든 핵무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여기 또 다른 역사의 아이러니가 하나 있다. 아이러니는 핵무기가 제3차 세계대전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른바 상호학증 파괴에 의한 평화라는 개념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 사이에서는 결코 전면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핵무기를 쓴다면 그 다른 나라는 곧바로 핵무기로 반격할 것이고 따라서 서로 공멸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두 나라는 전면 전쟁을 벌일 수 없다는 개념이다. 사실 상호학증 파괴에 의한 평화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이미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예견했다. 내 다이너마이트는 1000개의 세계 회담보다 빨리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정군이 한순간에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인류는 분명히 황금 같은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펜하이머가 남긴 유산은 핵무기에 의해 지켜지는 평화인 것이다. 너무나도 모순적이지 않은가? 이 즈음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된다. 과학의 발전은 반드시 인류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것인가? 근래 인공지능의 발전이 눈부시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은 이제 정말 컴퓨터가 인류를 능가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걱정은 일반 대중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했던 수많은 연구자, 그중에서 특히 딥러닝 기술의 개발에 결정적인 공로를 한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인공지능은 위험하니 당분간만이라도 인공지능 연구를 멈추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잠깐, 이 호소를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은가?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은 위험하니 그것의 개발을 멈추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수소폭탄을 비롯한 핵무기는 모순적이게도 제3차 세계대전을 막고 강대국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다. 다시 한번 묻는다. 인공지능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갈 또 다른 과학의 발전은 계속 인류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것인가?